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4월 19일까지 우리 경제발전소 충전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정답. 잘 모르겠어요. 요건 오답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전화 끊으면서 제가 성함을 제대로 못 불러드렸어요.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얘기할 때 요즘 미국, 중국이 안 끼어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급기야 웨이퍼까지 들고 기자들 앞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는 건지, 삼성전자는 왜 오라고 했는지 오늘 핫픽 플러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강정수 박사님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일단 그 백악관이 반도체 화상회의에 글로벌 19개 기업을 소집했잖아요. 네. 이 총평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반도체 흔히 말하는 품귀 현상들, 이런 반도체 난이라고 하죠. 공급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TSMC라든지 대만에 한국의 삼성전자가 일리노이라든지 텍사스에다가 뭐 공장을 줘주는 문제. 그래서 흔히 말해서 메이드 인 USA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20세기를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들여다볼 때면 20세기를 보면은 가장 세계 경제가 충돌했던 것은 오일을 둘러싼 헤르무즈 해협이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네. 근데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반도체를 둘러싼 이 한국과 대만 이곳이 바로 세계 경제의 충돌 지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미국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북한하고 인접국이고 그리고 대만은 중국하고 인접국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지역의 세계 반도체 생산의 대부분이 고급 반도체 생산은 사실 거의 100%에 준하는 이 생산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호르무즈 해협이 마치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갈등 지역이 됐던 것처럼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바로 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세계 산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대부분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어떠한 의미들 때문에 미국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불러서 자 앞으로 겉으로는 반도체의 어떤 공급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인류의 세계 경제를 같이 걱정하는 척 그리고 밑으로는 슬쩍 미국의 일자리를 챙기는 척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21세기 경제의 핵심적인 이 갈등의 어떤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를 둘러싼 이런 줄다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21세기의 유전, 반도체 유전이 한반도하고 대만에서 터진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이쪽을 가져갈 것이냐, 누가 내 편을 할 것이냐, 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건데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한국에는 북한이 있고 북한 뒤에 중국이 있고 대만도 항상 중국과 그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신경전이 이 배경에 깔려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사실 한 발짝 더 나가서 보면 사실은 트럼프 정부 행정기에 요 반도체 지형이 변합니다. 2016년을 전후해서 사실은 인텔이 대단히 앞서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텔 하면은 보통 모든 컴퓨터에 다 들어있는 인텔 인사이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은 또 인텔 아웃사이드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텔이 소외당하고 있는 건데요. 인텔을 TSMC,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2016년 전후에서 이 나노 공정에서 추월을 합니다. 추월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지금은 인텔을 앞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은 53이라고 외우면 되는데 2020년 TSMC와 삼성이 5나노 공정을 했고 2022년에 내년에 3나노 공정이 양산되게 되고 그다음에 2024년에 2나노가 생산이 되게 되죠. 이거는 미국이 지금 쫓아올 수 없는 수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건 쫓아올 수 없는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이 두 기업 외에는 쫓아올 수 없는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아마존과 구글과 테슬라가 직접 칩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은 이런 전문적인 고도의 어떠한 설비 공정을 갖고 있는 이 두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우리는 근데 지금까지는 인텔은 범용 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컴퓨터, 노트북에 들어가는 어디나 쓸 수 있는 칩이었다라면 우리 자동차에는 테슬라는 7나노 공정이 다른 칩이 필요해.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이 AWS 거대한 클라우드망에는 이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범용적인 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화된 칩이 필요한데 생산 안 해줄 거면 우리가 디자이너 고용해서 우리가 직접 설계할게.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를
가동하기 위한 특수칩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는 생산 말고 디자인할 테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맞춤형 맞춤형으로. 딱 맞춰주는 커스터마이징 반도체가 필요해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은 이 설계하는 스타트업들 사서 설계에 직접 들어가는데 자기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주면서 최적화되는 칩 설계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칩 설계는 이미 인텔을 제껴버린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밖에 생산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시장에 이런 듀오폴이라고 하죠. 네. 두 과점업체가 과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앙겔라 메르켈 같은 경우 작년에 유럽은 반도체 자립 국가로 지역으로 탈바꿈돼야 된다. 뭐 거의 사회주의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 다 줄 테니 유럽에서도 반도체가 디자인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 돼야 된다. 그리고 이 트럼프 시기에 있었던 이 반도체 시장의 재편을 보면서 바이든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왜 우리가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이라는 거나 경제 갈등이라는 것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 남아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반도체라는 걸 통해서 이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있으니 이것이 지난 5년 동안 일어났던 일은 이걸 바꿔야 되겠다. 미국도 설계는 자신 있다. 왜 지금 기업들 다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아마존, 테슬라, 그렇죠. 구글. 설계는 우리가 자신 있는데 생산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지금 봐라.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생산 줄였더니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추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렇죠. 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네. 식으로 하나의 연쇄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이러한 전략적인 산업을 일종의 과거로 치면 전략 무기와 같은 거죠. 핵무기와 같은 이것을 우리가 생산하겠다라는 네. 강력한 의지 표현이고 유럽도 야 우리도 자립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보통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반드시 쫓아가겠다. 그러면서 이 전 세계가 반도체를 매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은 글쎄요 이게 약간 무리한 가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TSMC 너무 탐나 이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역으로 그러니까 소집된다, 불려간다 이런 느낌 말고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이걸 지렛대로 삼을 수는 없습니까? 그런 것을 되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 차원에서 그 부분도 고민돼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 차에서는 우선 뭐 애리조나나 뭐 텍사스에서 공장을 짓는데 미국 의회에서 엄청난 지원금을 준다라면 이 공장 자체가 흔히 파운더리 공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간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든지 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과 대만이라고 있는 이런 이 로케이션 위치에 있는 지정학적 위험성들을 좀 덜어내서 좀 전 세계에 분산해서 공장을 놔둠으로써 위험성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러려면은 우리가 바라진 않지만 남북 간의 갈등이 이루어지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이 있지만 이 연쇄작용에 의해서 이 서플라이 체인에 의해서 전 세계 특정 산업이 멈춰버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만을 생각해서라도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지금 이 각국에서 약간 반도체를 둘러싼 신흥 사회주의처럼 뭐 이런 갈등처럼 국가 간의 갈등처럼 신냉전처럼 이 저희 나라도 좀 필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특정 산업의 발전, 미래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갈등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좀 가이드라인이나 독트린 같은 게 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향을 잡고 우리 기업들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외교적으로도 풀어줘야 된다. 줄을 서시오 해서 반도체를 나눠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뭔가 우리가 과거와는 좀 다른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일개 기업, 단일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커졌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파운더리 공장을 미국에 줘주는 대가로 예를 들자면 설계 기술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우리가 조금 접근할 수 있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매우 제약을 두고 있어요. 중국은 아예 그런 업체들 지분 매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 우호적으로 열어준다든지 한국 국책연구소와 예를 들면은 벨기에에 있는 국책연구소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벨기에 국책연구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의 협업을 좀 만들어 본다든지 충분히 반도체를 둘러싼 외교도 저는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중국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보면 중국에 갖다 파는 게 41%, 네. 그 홍콩에 파는 게 한 21% 되니까 홍콩 경유해서 중국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삼성이 만드는 칩의 대략 한 60, 70%가 중국으로 가는 건데
이런 큰 고객사를 놓치면서 미국하고만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이런 갈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문제가 있는데요. 무조건 미중 간의 갈등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을 볼 수도 있죠. 아이폰은 애플이 설계하고 거기 들어간 칩을 대만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대만과 한국에서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 가서 조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반도체 수요가 자체적으로도 있지만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그 반도체 수요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존에 들어가고 있는 서버에도 대만과 한국에 있는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만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 거고 다시 이게 미국으로 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이 두 나라가 갈등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당장 이 물건의 직접 1차 수요지인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걸 어디다 갖다 팔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경제나 우리 기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미중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 우리가 석유가 중요하다고 해서 중동에서 미국하고 중동하고 전쟁이 나면 이라크하고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석유 가격의 어떠한 파고에 의해서 산업의 변화를 겪거든요. 가능하면 갈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평화가 중요한 것처럼 산업에는 평화적인 어떤 모습들이 중요한 것처럼 어떻게 이 반도체를 21세기에 둘러싼 이 지정학적인 갈등들을 줄여나가면서 각각의 산업들이 거기 산업 주체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정책적인 어떠한 지원들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참 고민인데 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최강국에 대응하는 그 두 번째 나라가 머리가 점점 커지면 언젠가 한번 붙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자기들끼리 근육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껴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앞서 인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한국, 대만, 중국 편 들지 마 할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칩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어가 사실은 인텔 창업한 사람이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1965년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2년마다 칩은 성능이 2배 정도 올라갈 거다. 네. 근데 거꾸로 그거는 비용이 그만큼 떨어질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은 정말 2년에 2배씩 올라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바로 2배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어느 지점 가면 우리가 J커브라고 얘기도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사실 1980년대 90년대 오면서 인텔이라든지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퀄컴이라든지 미국의 AMD라든지 이 반도체 이 종주국들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라는 것은 네. 미국을 통해서 확산됐던 거고 그런 기업들이 다 미국에서 탄생을 하게 되죠. 물론 그때부터 조립형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다음에 중국으로 갔어요. 이때까지만 범용이지만 기술이 진화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목적에 맞는 스페시픽 칩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 다들 게임 업체에 들어가는 게임 보드라고 생각했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클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픽 카드 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시장까지 진출할 그렇죠. 줄이야. 네.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차 어떠한 서비스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없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흔히 말하는 비전 인식이라고 하는 시각적인 어떤 그래픽 처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도 이제는 고성능 반도체 칩을 스스로 생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자율주행에도 이렇게 많은 독립적인 칩이 필요하고 근데 이 칩을 갖다가 아마존 서버에 집어넣을 클라우드 서버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각자 특수 목적 또는 수많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다루는 데이터 처리하는 텐서플로우를 중심적으로 네. 다루고 있는 구글에다가 이 똑같은 칩을 이렇게 못하는 것이 바로 2015년 16년 이후에 산업이 크게 분화되기 시작하고 그 과학 기술이 대단히 직접되고 고단위로 성장하게 됐던 네. 이런 부분이 한 축인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여기에 맞는데 근데 이것도 더욱더 가능하면 작게 고성능으로 만들다 보니 파운드리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단히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된 겁니다. 파운드리라는 게 OEM으로 설계된 반도체 만들어서 납품해주는 그런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냐면 이 파운드리를 만들기 나노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기업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이 기술 기업이 있어요. 즉 공장 생산 장비를 대주는 거죠 반도체. 이 물건 사러 삼성의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날아갔잖아요. 왜 안 파니까요. 그것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를 TSMC에 먼저 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먼저 팔아달라고. 이것이 하나의 전략 장비가 되면서 근데 이런 돈 하나에 그 당시에 1조 달러였다 그래요. 네. 장비 그거 열 몇 개 들여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돈 될 수 있는 기업들 이제는 TSMC나 삼성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이미 3위 업체죠. 뒤처지기 시작하는 거고 아예 이제는 나머지는 끼지도 못하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쓸모에 있어서 사용세에 있어서 고도화가 되면서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인공지능에 있는 이런 칩 설계가 대단히
대단히 전문가적인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있고 또는 하드웨어 공장에서도 대단히 자본집약적인 어떤 산업으로 가게 되면서 두 개가 분화되기 시작해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산업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설계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할 수 있지만 생산 공정은 모여서 해야죠.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 또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던 거니까 대만과 한국에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인류 업체 이러다 보니 어느 사이에 5년 사이에 트럼프가 저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 반도체 산업은 그냥 한국과 대만이 전 세계를 그냥 판쓰를 해버린 겁니다. 네, 일단 네. 뿌듯한데 이게 네. 가능했던 게 현금 동원력이 일단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그동안 커온 과정을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외주로 줄게. 생산 시설을 외주 준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다 외부에서 조립해서 파는 건데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제조 설비를 직접 가지고 있다. 네. 여기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거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반도체를 설계한다고 하고 우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TSMC 말씀하신 그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 업체 1위입니다만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 이게 대전제잖아요. 근데 삼성은 고객사에 팔기도 하고 경쟁도 하고 나아가서는 수익률이 높은 설계하는 반도체 시장까지 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노선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해요. 사실 그거는 우리나라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네. 고민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고민이겠죠. 삼성전자가 많은 고민을 할 거고 근데 한국에도 삼성전자 말고도 SK하이닉스도 있고 사실은 소형 업체들도 많이 있죠. 대단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 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전략적 선택이 한 번 오판으로 지금 5년 사이에 세계의 반도체 시장이 판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5년 사이에 또 판도가 바뀌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라든지 한국의 중견기업들이나 한국의 연구 인력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라면 국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현명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의 범용 반도체 시대는 끝났고 즉 반도체 2세대가 시작이 된 거고 이것은 설계와 생산이 전문화되는 시대로 갔고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이 생산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력을 완전히 얻었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 다 한다고 하는 삼성의 전략은 지금 바람직한 저는 맞다라고 거예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보면은 즉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얻은 교훈인 거거든요. 근데 네. 고객 데이터는 너무나도 다양하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에서도 고객 데이터가 있는 거고 클라우드에서도 있는 거고 인공지능에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고객 데이터는 분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산업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기초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맞는 상품을 납품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화장품회사나 어떤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강했어요. 근데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고객 접점들은 이런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하면서 그들이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이 큰 제조업체를 위협하기도 하거든요. 네. 제조업체는 에이전시를 터가지고 광고하고 마케팅하면서 사실은 고객들에 대한 이해도를 무슨 조사나 연구 영역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테크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고객들의 취향 변화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검색량, 트렌드 어떤 주로 검색하는 단어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결제 정보죠. 네. 어디에서 가장 많은 유동성 흐름이 이러한 일어나느냐. 데이터의 흐름들이 있어야 최적화된 상품을 만드는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노 공정의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자본 집약성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고는 있지만 이것이 언제 고객의 취향이 바뀌고 고객의 흐름이 바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들이 주는 설계만을 받아서 한다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 기업의 고객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처럼 네. 반도체에 필요한 고객들 즉 각각의 디바이스들 기계들에 필요한 용처에 따른 어떠한 최적화된 어떠한 발전 지향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객사를 다량 확보해서 파운드리를 하면서 네. 아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최적화되는구나 이런 데이터를 쌓아가면 한 수 앞을 내다보고 그렇죠. 미리 설계를 하는데 반영을 할 수도 대표적으로 있겠네요. 2018년에 바이두와 엔비디아가 협업을 해서 칩을 만듭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어제 발표했죠. 엔비디아가 이번엔 볼보하고 같이 칩을 만들겠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즉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와 최적화된 칩을 만들겠다고 엔비디아하고 볼보가 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뭐 SK 하이닉스가 또는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공동으로 그 산업 영역에서 즉 이커머스에 필요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칩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볼보처럼 자동차와 관련된 칩의 전문화들을 저희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뛰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다양한 디지털 산업에 있어서 좀 고객 접점을 가깝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반도체가 소비자하고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소비자하고의 접점을 가깝게 하는 것은 앞으로의 어떠한 다양한 웹 폭락이라든지 네. 다양한 어떤 변수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차지할 수 있는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신 분들 좀 다행이라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정말 아주 분초를 다투는 경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다가 강 박사님과 함께 또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